서지에너지 유튜브에 회사 상황을 업데이트한 CEO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XD의 CEO 인터뷰 영상 링크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사스카추안의 6개의 유정을 작업했는데 유가 $85에서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데 단지 11주가 걸린다 내용이었습니다. 11달도 아니고 11주라니 엄청나게 경제성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량의 원유 함량이 82%고 NGL 포함 리퀴즈는 84%이다 보니 유가 상승당 토크는 비슷한 시총대의 주식 중에 가장 좋을 겁니다. WTI 유가가 작년 최고 $120대에서 현재 $70대로 많이 떨어졌지만 캐나다 회사들은 환율 이득 때문에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습니다. CEO는 주주환원이 2배로 늘어나는 시기를 3분기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목표 부채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4분기는 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이 필수입니다. SGY는 세금 크레딧도 많아서 3년 정도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매장량이 현재 생산량 기준 약 13년 정도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CEO가 과거 CPG 시절부터 인수합병으로 사업을 키워오던 기업 변호사 출신이라 또 다른 인수로 뒤통수 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SGY는 다른 회사와 달리 아직 개발하지 않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매장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SGY는 2021년 초에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자 TVE에게 요즘 핫한 클리어워터 자산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코비드 기간에 일어난 M&A 중 박앤세일 랭킹에도 올라있을 정도로 TVE에게는 좋은 딜이었습니다. TVE는 상장 회사 중에 BT와 함께 클리어워터에서 경제성이 좋은 회사로 유명합니다. SGY는 여전히 클리어워터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언젠가 부채가 줄고 여유가 생기면 개발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든 면에서 SGY와 가장 비슷한 회사는 CPG입니다. SGY의 CEO인 폴 콜본이 CPG의 창업자이자 초대 CEO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CPG는 엔지니어이자 동업자인 스캇 삭스버그의 회사로 더 유명한 만큼 기술력도 좋아서 까다로운 듀번이 유전 개발도 잘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셰일의 아버지로 불리는 백켄 유전에서 셰일의 상징과도 같은 프래킹 과정 없이도 시추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을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합니다. 여러 가지 면을 두루 비교해보면 규모나 인지도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 산다면 둘 중에 CPG가 아주 약간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됩니다. 버밀리온 에너지 나쁜 소식부터 전하면 VET의 자산 중에 원유 비율이 가장 높고 브렌트보다 더 프리미엄에 팔리는 호주의 해양수출 자산이 기술적인 이유로 일시적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캐나다 자산 판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예상 생산량이 원래 가이던스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카펙스 비용은 원래랑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씨발 김은영!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천연가스 유전을 새롭게 개발 중인데 초기 시추 결과가 별로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횡재세를 2022년만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VET의 크로아티아 개발은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초기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대부분 회사가 새로운 유전지대를 개발할 때는 한 번에 대박 터뜨리기는 힘들고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가스 처리 시설도 내년에 가동할 예정이고 현재는 테스트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횡재세로 약 $223밀리언 책정되었습니다. 아깝기는 하지만 작년에 해칭 손실이 $406밀리언 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엑손모빌을 중심으로 횡재세 관련해서 소송 중인데 차후 법정 결과로 횡재세가 감면되거나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VET의 가장 큰 실수는 작년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정점을 찍을 때 높은 가격에 해칭을 많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경영진들이 해칭 손실로 욕을 많이 먹던 중이어서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올해는 원유 해칭이 전부 사라졌고 코리브 유전 인수 후에 유럽 천연가스 해칭이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브 쪽은 현재 유럽 천연가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스왑되어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사스카추안의 논코어 원유 자산을 $225밀리언에 팔았는데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가 끝나면 아일랜드의 코리브 자산 인수가 마무리되는데 원래 2021년 11월에 코리브 자산을 인수했을 때 작년 하반기에 인수가 완료되고 인수대금은 그때까지 수익과 인수 시 잔금을 치르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 기간이 올해 1분기 말로 연기되면서 잔금은 더 줄어들었을 거라 그 금액을 제외한 자산 판매 수익은 부채 갚는 데 쓰일 것 같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천연가스가 비쌀 때 자산을 사고 쌀 때 자산을 판다고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자산 인수는 계약이 성사되기 최소 몇 달 전부터 거래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2021년에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발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에퀴노르가 노르웨이 자산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자산을 팔던 시점이라 저렴하게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 캐나다 자산도 천연가스 자산이 아니라 라이트 오일 자산입니다. VET의 항상 약점으로 지적되던 매장량이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1P는 10년, 2P는 16.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에릭 누텔이 VET와 CPG의 매장량 부족을 많이 깠는데 실제 에릭 누텔이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TVE, BTESG와는 이 둘보다 매장량의 RLI가 짧습니다. 오일샌드 회사와 천연가스 전문 기업을 제외하고 이미 생산량이 궤도에 오른 회사 중에 이 둘보다 확실히 매장량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업스트림 회사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VET는 동유럽에 아직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땅도 많아서 차후 매장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SU로부터 북해 사업을 $850밀리언 사들였던 EQNR의 CEO는 이번 겨울 유럽은 따뜻한 날씨 덕분에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LNG 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2026년에서 2027년은 되어야 세계 시장에 충분한 LNG 공급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2번의 겨울 동안 유럽은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봉쇄에서 벗어난 중국의 LNG 수요가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탄 의존도를 줄이려는 홍콩은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LNG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자 사상 최초로 LNG 수입 결정을 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올해 사상 첫 LNG 선적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중인 VET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거의 80% 하락했지만 10년 차트를 보면 현재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하던 네덜란드 TTF 가격도 요 며칠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온 모양새입니다. 연금 정책 변경에 항의하는 프랑스 시위대가 4곳의 LNG 터미널을 점거하면서 가격이 솟구쳤고 평소보다 추운 3월 날씨 덕분에 소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가스 저장고 용량은 57%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VET는 예정대로 배당을 25% 올려줬고 자사주 매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부채가 줄어들면서 주주환원 규모는 커지겠지만 변수는 몬트니 생산자인 CEI 주식을 꾸준히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몬트니를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후 인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VET는 횡재세가 사라질 2024년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올해 예상 FCF 수익률과 리퀴즈 생산 비율, RBC 은행 자료로 만든 표를 보면 왼쪽은 올해 FCF 수익률이고 아래는 천연가스 생산량 비율입니다. VET와 CPG의 FCF 수익률이 눈에 띕니다. 원유 생산량 100%를 자랑하는 SU의 FCF도 놀랍습니다. 왼쪽에 포진한 리퀴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하반기에 예상대로 유가가 오른다면 천연가스 회사들보다 토크가 좋을 겁니다. BTE가 이번에 ROCC를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셰일 유전이 점점 가수화한다는 시점에서 ROCC는 셰일오일 회사 중에 원유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WTI와 캐나다 헤비오일 유가인 WCS의 스프레드가 더 줄어들면 SU와 EMOM, EGATH, CVE 같은 오일샌드 업체뿐 아니라 HWXC, J, BT, ETV, EOB 등 클리어워터 헤비오일 지분이 있는 회사들의 토크도 좋을 겁니다. 실제 올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스트림 주식이 오일샌드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ATH는 상대적으로 약간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TMX 송유관 확장 공사가 현재 80% 완료되었으며 올해 말에 완공되어 내년 1분기에 가동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이 작년에 수정된 예상보다 44% 증가했고 그전 추정치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해서 총 30.9빌리언 캐나다 달러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말이 안 되는 공사 비용입니다. 미국 회사 KMI가 보유하던 걸 캐나다 정부가 사서 공공사업으로 바뀌면서 세금으로 시행하다 보니 말도 안 되게 부풀려졌습니다. 소유주인 캐나다 정부가 장기로 보유하는 걸 원치 않고 있어서 가동 후 매각 절차를 밟을 거로 예상되는데 결국 EMB나 TRP에 팔리겠지만 제값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본테라 에너지, BNE는 작년 한 해 순부채를 44%나 줄이면서 아마도 부채를 가장 많이 줄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부담이 큰 은행 부채는 89%나 줄어서 이제 17.6밀리언 달러만 남았습니다. 부채 레버리지만 본다면 이제 부채 문제에서 해방된 느낌입니다. 유가 74.8달러 기준으로 올해 예상 FCF가 대략 45에서 50밀리언 달러 정도 예상되는데 최대 시총 대비 21% 정도입니다. 세금 크레딧도 많아서 2에서 3년은 세금 부담이 없고 은행 부채를 다 갚으면 늦어도 4분기쯤에는 배당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유가 75달러 기준으로 약 8%에 해당하는 배당이 생길 것 같고 85달러 정도라면 11%가 예상됩니다. 2P 매장량은 현재 생산량 기준 20년이 넘고 1P 매장량이 16.5년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당분간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재량으로 모아두는 상당량의 현금은 결국 배당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월배당 전문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주주인 조지핑크의 또 다른 회사인 P&E를 보고 있으면 B&E의 미래가 그려집니다. P&E는 현재 월배당으로 연배당률 9.5%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회사의 매장량이 10년 안팎인 P&E와 달리 B&E는 리퀴즈 생산량이 61% 정도고 매장량도 많아서 배당 잠재력은 더 좋습니다. 참고로 P&E는 매장량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 가장 낮은 감소율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B&E는 생산량의 39% 정도가 천연가스다 보니 최근 가격 급락이 부담스러운데 올해 해증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북미는 서부 쪽 가격이 재고 부족으로 동부에 비해 나쁘지 않은데 AECO 캐나다 가스 가격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파이프스톤 에너지 파이프스톤의 가장 좋은 뉴스는 주 급락의 주범이었던 시추 퀄리티 문제가 결국 괜찮은 걸로 판명 났다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회사지만 리퀴즈 함량이 42% 정도로 거의 YGR 수준으로 높습니다. 거기에 리퀴즈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컨덴세이시 캐나다 특산물인 오일샌드의 필수 첨가제다 보니 WTI보다 4.75달러나 프리미엄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TMX 확장 공사가 끝나서 캐나다 오일샌드 수출이 늘어나면 컨덴세잇 가격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몬트니에 자산이 있고 많은 매장량에 비해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욱이 작년에 주당 6달러의 인수 오퍼도 받았기 때문에 인수가 투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유가 80달러와 AECO 3달러 기준으로 FCF를 75에서 95밀리언 달러 정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4% 정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부채가 겨우 17밀리언 달러뿐이고 내년에 생산량을 15에서 20% 정도 올릴 예정인데 여전히 AECO 3달러라는 낮은 기준으로도 FCF가 50%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PIP는 올해도 나쁘지 않지만 내년이 더 기대되고 설사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독자 생존하고 장기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3월에 몬트니 2개 섹션에 자산 거래가 있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PIP는 몬트니에서 위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팔린다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겁니다. 하이피크 에너지 HPK는 회사의 지분의 88.6%를 창업자이자 CEO인 잭 하이타워를 필두로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가 대놓고 회사를 팔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HPK는 PIP와 달리 처음부터 M&A를 염두에 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투자하다 보니 실적은 개판입니다. 유가가 120달러를 찍었던 작년에 업스트림 중에 마이너스 FCF를 기록한 회사는 아마도 HPK가 유일할 겁니다. 올해도 생산량을 증가해 모든 돈을 다 쓰다 보니 하반기나 되어야 FCF가 플러스를 찍을 수 있습니다. HPK의 판매 가치는 퍼미안에서도 가장 명당 자리인 미들랜드의 원유 함량 85%를 포함해서 리퀴즈 함량이 94%라는 프리미엄 자산입니다. 인수될 때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많아야 하고 대부분 유정이 원유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꾸준한 탐사를 통해 매장량도 계속해서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든 돈을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자 지분이 워낙 높고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생산량 증가에 비해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극심합니다. 현재 원유 공급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셰일붐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퍼미안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PXD의 CEO인 스캇 셰필드는 회사들 시추 재고가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진 최고의 유정을 대부분 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스 함량이 점점 높은 티어 2와 3 유정을 시추 중이라 원유 생산량이 정체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페이스라면 코로나 전 생산량으로 회복하는데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문제에 더해서 SPR 방출 경기 침체 위기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를 거치고도 73달러에서 8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유가는 바닥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중국의 소비가 증가하면 이번 여름에 유가가 80달러 벽을 깨고 90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시 말해 리퀴즈 함량이 94%인 HPK는 모든 셰일 회사의 인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에 팔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은 개나 줘버려라라고 경영을 하는 HPK 투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